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투스에서도 한국사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었고, 지금은 비상교육에서 수박시닷컴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우리 박하사탐TV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하사탐 유튜브 TV가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면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통이. 여러분께서 써주시는 이 댓글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또 얻고 있고, 최근에 제가 좀 몸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시는 걸 읽으면서 또 한번 이렇게 에너지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댓글로 이제 여러분 소통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비슷한 댓글들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이 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서 한 분께서 이 글자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댓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칠판이 조금 작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저도 모르게 글자를 좀 작게 쓰는, 판서를 좀 작게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조금 크게 제가 쓰면서 진행할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은 노트북이나 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기엔 조금 한계가 있죠. 그죠? 이동할 때는 이제 이어폰을 꼽고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운동하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귀로 들을 때하고 이 노트북을 통해서 필기하면서 들을 때 좀 다르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들어갈 내용은 고려시대 경제사회 문화에서도 이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문화 중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교육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께서 유교가 대체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유교. 글자를 좀 크게 써볼까요? 유교. 유교를 정립한 인물은 춘추전국시대, 즉 중국의 기원전에 태어났던 공자가 되겠어요. 공자. 이 공자의 유교 사상은 크게 인의예지 중에 인, 어질게 사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거고, 범주를 조금 더 크게 해보자면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겠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즉 관계 설정에서 이 인을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유교 사상이 되겠어요. 인, 의, 예, 지,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이죠. 그죠? 이것을 후에 맹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또 강조하게 됩니다. 심성. 수호지심,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4단으로 정리를 해서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크게 발전한 이 유교는 동아시아 전체를 수천 년 동안 이 유지를 시킨 근간이 되겠습니다. 유교죠, 유교. 처음 시작할 때 이 공자와 맹자가 춘추전국 시대 때 등장했을 때는 유가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유가, 묵가, 법가, 노자, 장자상의 도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다가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유학 개념이었고, 이것을 종교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게 이제 유교 사상이 되겠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크게 우리는 이제 유교 사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유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크게 삼국시대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삼국시대. 고구려의 경우 소수리망 때 태학이 만들어졌죠. 태학. 유학을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태학. 그죠? 태학. 그리고 경당,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학교. 충성과 의리,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겠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학교는 나오진 않지만 선생들이 있었죠. 5가지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 오경박사 선생을 파견했다 나오고, 신라의 경우에는 여러분 비석 하나 있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던 임신서기석이 있었어요.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신문왕의 국학이 만들어졌죠. 국학. 신문왕 때 국학이 만들어져서 이 유학교육을 우리가 끝없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려시대에도 유학 공부를 하고 있었죠. 인, 의, 예, 지를 강조하고 또 충과 효를 강조했던 이 유학.
유가, 유학, 유교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접근 방식에 따라 학문 이름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등장했던 이 유가 사상은 중국이 이제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로 분열기였었는데, 춘추전국 시대였는데,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진이었죠, 진. 진시황이 진이고요. 여기 A 하나 붙이시면 바로 차이나가 되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국가 진나라. 이 진나라의 경우에는 법가 사상을 채택했어요. 상황의 법가 사상을 채택해서 강력한 법치주의로 중국이 나라 운영을 하게 되죠. 문제는 이 유가 사상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탄압하면서 분서갱유를 일으켜버려요. 산채로 사상가를 막 땅속에 묻어버리고 유교 경전을 다 불태워버리는 엄청난 탄압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한나라 때 다시 유학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한나라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학을 바탕으로 체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썼던 이 유가 사상가들의 경전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죠. 이것을 바로 훈고학이라고 얘기해요. 훈고학. 즉 유학의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어요. 가르칠 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 경전을 공부하는 훈고학. 한나라 때 훈고학이 만들어졌고, 중국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송나라 때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리학.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고 우주의 원리를 또 이해해보는 학문으로 성리학이 만들어지죠. 심성을 탐구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주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한나라 훈고와 송나라의 성리학 이후에 명나라 때는 실천을 강조하는,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이 만들어지게 돼요. 양명학. 자, 여러분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경전 연구가 되겠고요. 경전 연구. 성리학은 심성을 수행해 보는 거예요. 탐구를 하는 겁니다. 탐구를 했으면 뭐 해라? 실천을 해라. 이게 이제 양명학이 되겠죠. 그리고 청나라 때는 고대 경전을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고대 경전을 증명해보자라는 뜻의 고증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증명이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증명. 자, 지금 보시면 이 유학을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유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교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또는 유학으로도 얘기하죠.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이 만들어지죠. 자, 세계사를 제가 강의할 때는 또 우리 자음 키워드, 박하사탄만의 자음 키워드 있죠. 한나라의 히읗이니까 역시 훈고학의 히읗, 송나라의 시옷이니까 성리학의 시옷, 양명학은 명나라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순서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삼국시대 유학은 당연히 훈고학이죠. 고려시대 역시 훈고학으로 공부가 시작이 되다가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공부 방식이 좀 다르구나. 요걸 먼저 잡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유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이해를 좀 해보시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 동아시아의 근간이 됐던 학문이라서 기본적으로 이 유교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공동체를 강조하고 부모와 효도, 의리, 예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풍습들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존댓말을 하는 개념, 이런 게 다 유교 개념이 아닐까 싶죠. 그죠? 여러분의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교 개념에서 3년상 치르잖아요. 3년상. 지금은 이제 없지만 과거에 3년상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께서 아들, 딸을 낳으면 두 발로 직접 걸어 다닐 때까지 업고 키우겠죠. 그게 3살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업고 키우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똑같이 3년 동안 모셔야 한다. 이게 또 유교의 3년상이 되겠어요. 이렇게 뿌리 깊게 우리 삶에 녹아있는 유교가 되겠고, 고려시대에도 어김없이 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기, 중기, 후기, 유학을 나눠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전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유학의 전기, 삼국시대 때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요. 우리 유학은 우리 고려식으로 자주적이고 좀 주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죠. 태조 왕건이 통일신라 말기에 육두품 유학자들을 등용하면서 정치에 드디어 올라오게 됩니다. 육두품 유학자들이요. 유교 민본 사상에 따라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백성들에게 수치를 할 땐 제도에 따라
수치를 하고 거둬야 한다는 뜻의 취민 유도를 강조하면서 유학을 정치체제에 녹이기 시작했죠. 이것을 광종이 과거제를 통해서 유교 경전을 공부한 관리들을 선출하기 시작합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들을 뽑아냈죠. 그리고 유교의 기틀을 완성시킨 성종 때 체제가 완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종은 이제 유교 교육기관으로 고려의 학교 국자감을 수도 개경에 만들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학교 정리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많이들 태학만 외우시잖아요. 그죠? 태학만 외우시면 안 돼요. 고구려가 태학이고요. 고구려만 태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고구려만 태학이고요. 신라가 뭐예요? 신라 국학입니다. 국학. 발해 뭐였죠? 발해? 발해가 주자감이죠. 주자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고려가 신라와 발해를 좀 합쳐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뭐가 됩니까? 국자감 되잖아요. 두 개 합치니까. 그죠? 고려는 국자감이 만들어지죠. 국자감. 학교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준비하시는 분들 학교 이름 함정으로 나와요.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우리 성종 키워드 시옷 많이 드렸었잖아요. 성종의 승로의 시무 28조. 또 하나 12모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왔었습니다. 아시겠죠? 성종 때 이 전기 유교가 만들어졌다면 중기 때는 문벌귀족으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바뀌게 돼요. 문벌귀족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사 뼈대를 좀 잡아두시면은 나머지가 쉽게 붙는다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벌귀족 사회가 되니까 좀 보수적인 유교 사상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당시에 최충이라는 문벌귀족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귀족 정치를 강조하던 이 문벌귀족 최충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사립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구제학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최충의 경우에는 문원공이라고도 호칭이 있어요. 문원공. 그래서 문원공을 따르는 무리라고 해서 이들을 문원공도라고 얘기하고 9개의 학교 구제학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벌귀족들이 학교를 사립학교를 이어서 만들면서 12개의 사립학교가 완성이 됩니다. 사학 12도가 완성이 되죠. 자, 쉽게 생각하셔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자감이 있었고 향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사학 12도가 있잖아요. 그죠? 유교 교육기관인데요. 국자감은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중앙교육기관, 향교는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부산대 이런 국립지방학교, 사학 12도는 사립학교,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등등등등등 사학 12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는 국립학교, 여기는 사립학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유교 교육을 확실하게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최충의 문원공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해동공자라는 호칭을 받았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김부식이 대표적인 이 당시 문벌귀족으로서 보수적인 유학자로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교적 합리적 사관, 유교 사상의 합리주의 사관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기도 합니다. 역사서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요. 삼국사기는 유교 체제로 만들어진 역사서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설화, 민담 이런 거는 없고요. 현실적인 정치사 위주로 역사서가 편찬이 됐어요. 자, 후기 한번 가볼까요? 자, 고려 여러분 여기 좀 날려버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볼게요. 칠판이 분필을 제가 바꿨더니 좀 이렇게 많이 번지네요. 그죠?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 통일신라가 있고요. 고려가 들어왔는데 고려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통일신라 때는 크게 뭐 국학 정도, 국학. 그다음 고려 전기 때 주자감, 향교. 그리고 전기 말 때 슬슬 뭐가 만들어져요? 사학 12도. 아, 유교를 좀 빡세게 공부하는군요. 그죠? 여러분, 앞서 우리 유교 정리했던 게 이게 좀 주자감이 아니라 국자감이죠. 국자감. 요거 고치고요. 요 내용들 다 뭐였어요, 여러분? 요거 훈구학이잖아요. 훈구학.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훈구학이란 말이에요. 통일신라, 고려, 전기, 중기 모두 경전을 연구하는 훈구학인데 고려 말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나라 간섭받았습니까? 중국 원나라 간섭받았잖아요, 우리. 그죠? 정치사에서 우리 훑고 왔잖아요. 그죠? 원나라로부터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게 돼요.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
중국 송나라 때, 남송 때 주의가 정립한 성리학은 원나라를 통해서 우리 고려에 들어오게 됐죠. 성리학을 수용하게 돼요. 성리학.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심성, 우주의 원리, 성리학 되겠어요. 이 성리학을 수용한 것이 고려를 무너뜨렸던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이 성리학은요, 오직 성리학이에요. 다른 사상을 배타적으로 생각합니다. 멀리하죠. 특히 이 당시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들과 불교의 비판, 이 불교의 부패를 막 비판하면서 이 오직 성리학만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소학, 집안에서 공부하는 주자가래 등을 보급하면서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 개념에서도 유교적 생활 관습을 정착하고자 도모를 시켰고, 이것이 나중에 조선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자감양교 사학 12도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성리학이 후기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교육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가르쳤고 어떻게 또 분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기관 학교입니다. 전기의 국자감. 국자감은 크게 두 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조선시대랑 많이 달라요. 학교에서 국자감 내에서 두 개의 부서를 운영합니다. 유학부가 있고 기술학부가 있어요. 7품 이상 관리들은 유학부, 아들들이 유학부에 들어가서 이 국자학, 태학, 사문학, 즉 유교경전을 연구하는 개념이라 보셔야 되겠고, 8품 이하, 즉 하급관리의 자제들 또는 서민들 경우에는 기술학부에 들어가서 기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 국자감은 두 개의 부서, 즉 기술학도 같이 가르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리학을 강조했던 건 오직 성리학이라고 했는데 국자감은 기술학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향교의 경우에는 지방학교이기 때문에요. 지방관리와 서민자재 교육을 담당하면서 유교를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됐죠. 자, 중기로 들어가 보면 앞서 보셨던 사학 12도가 이제 크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얘기는 국자감이 있고요. 사학 12도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학생이 입학을 해야 돼요. 서울대를 가냐 연고대를 가느냐 고민 중이죠. 문제는 사학 12도는 문벌귀족들이 만든 학교라서 아주 빵빵합니다. 교수진들이. 누가 여기에 교수진이었냐면 돈이 많다 보니까 과거시험 출제자를 데려왔어요. 과거시험 출제자를 지공거라고 해요. 과거시험 출제자. 여러분, 과거에 고대법대가 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대법대 교수님들이 사법고시 출제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법대도 하면 고대법대였죠, 항상. 과거시험 출제자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다들 막 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학 12도가 엄청 성장을 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이곳에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자감이 위축되기 시작하죠. 이를 또 이겨내기 위해서 국자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선진 서적들, 새로운 책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죠. 도서관을 만들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강좌 7제를 설치하게 돼요. 7제 아시겠죠? 도서관이 서적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굉장히 좀 현실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 학생이 좀 가난하다 싶으면 이거 국립교육기관이잖아요. 장학금을 막 아낌없이 주게 되죠.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사학 12도에게 빼앗기는 인재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이런 부흥운동을 단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제, 서적포, 양현고, 이거 뭐라고요? 유학교육을 좀 더 진흥화시키기 위해, 관학진흥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무신 집권기에 무신들 키워드 모였나요? 무식하잖아요. 무식하게 막 무신들이 집권할 때는 유학교육이 위축되고 오히려 불교를 더욱더 강조하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개념 여러분 꼭 필기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여기 지공거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교수진으로 지공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똑똑한 애들이 사학 12도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국자감 위축을 벗어나기 위해 진흥운동으로 진흥책으로 서적포와 양현고를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후기엔 뭐가 들어온다 했나요?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성리학, 그죠? 후기에는 성리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국자감 이름을 바꿨어요. 계칭이 돼요. 충렬왕 때 국학으로 다시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거 함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께서 성균관 하면은 조선시대학교 이렇게 보시는데 고려 후기에 이름을 이미 성균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첫 성균관은 개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수도 한양이 아니라 고려 수도 개경에서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꿨음을 알 수가 있고, 여기는 두 개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유학부하고 기술학부하고. 성균관은 기술학부 없어요. 오직 성리학만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오직 성리학. 성균관은 오직 성리학만. 그래서 유교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이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를 키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아시겠죠? 국자감에서 후기에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있다라는 거, 이런 게 함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 성균관이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고려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역사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삼국시대 역사서 있나요? 있기는 있죠. 하지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모두 전성기 때 왕권을 또 강화하고 자신들의 이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서를 편찬했죠. 뭐 영양왕, 유기 신집, 그죠? 뭐 백제 근초고왕 때 서기 다 배우셨는데요. 전해지는 건 없고 고려 시대 때 역사서가 드디어 처음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왕조실록을 편찬했어요. 7대 실록까지 편찬을 하고 만들었는데 거란 침략 때 모두 소실돼 버려요. 불타서 사라집니다. 거란하면 1차, 2차, 3차 침략 수시로 쳐들어왔잖아요. 이때 역사서가 모두 날아가서 전해지진 않고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가 우리 역사 최초의 역사서를 할 수 있겠죠.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고요. 이게 조금 나중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연에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삼국이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김부식의 사기, 우리 시기형의 사기, 우리 연희형의 유사,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름하고 역사서는 헷갈리는 거 조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문벌귀족 때 만들어졌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교식 합리주의 사관으로 쓰인 유교식으로 쓰여진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기전체 서술 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 표, 열전, 즉 쉽게 생각해서 주제별로 나눠놨다고 볼 수 있어요. 기전체는 주제별 서술 방식. 뭐 저의 역사를 쓰겠다고 했을 때 이런 거죠. 박하늘의 생애 쭉, 박하늘의 업적 쭉, 박하늘 친구관계 쭉, 박하늘의 특징 쭉,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나뉘는 게 기전체 서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 자체에서 사기죠. 중국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름을 본따왔고, 아무래도 문벌귀족이고 보수적인 유교 사상가다 보니까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정리를 하게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되겠고요. 요게 중요하죠. 이제 고려 후기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요건 전기니까요. 고려 후기에는 외세 침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역사책들이 모두 자주적 위상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역사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각훈의 해동고승전, 이규보의 동명왕편,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 자, 요거는 고조선 이야기, 요거 우리나라 스님들 이야기, 요거는 고구려 동명왕 이야기, 주몽 이야기. 고조선의 단군 신화가 들어있는 삼국유사, 모두 자주적 위상을 강조하는 책들이 되겠고요. 내신, 그리고 한능검, 요거 이름들 나옵니다. 요거 깨알팁이에요. 요거 후기 이름들 정확히 보셔야 되겠어요. 자주적 위상을 강조한 역사서들. 자, 1연 하나 정리해드렸고요. 각훈의 해동고승전 한번 메모하시면서 지금 외워버리세요. 자주적 위상을 강조한 역사서들입니다. 후기에는. 그 다음 이승유의 제왕운기. 제왕운기 뭐라고 했죠? 고조선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왕운기에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규보의 동명왕편. 요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주적 위상이죠. 동명왕편까지. 자, 그리고 만약 3점 문제 출제되면 요거 나와요. 후기 이재현의 사략. 요거 중요합니다. 이재현의 사략. 이재현이 누구냐면요,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
왜 우리 고려 후기 성리학을 처음 갖고 온 인물이 요거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밑에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중국 원나라에서 고려가 있으면 우리 고려 안향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안향이 성리학을 처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향의 제자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원나라에 놀러가서 원나라 성리학자들과 교류를 해요. 당시 고려 왕이 원나라에 만들어놨던 만권의 책이 꽂혀 있다고 불리는 그 독서당에서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되고, 성리학자였던 이 이재현이 쓴 책이 바로 사략이라는 역사서예요. 이 사략은 뭘까요? 성리학적 사관으로 쓰인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예외적인 측면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자주적 위상을 강조하는 역사서라면 고려 후기 이재현의 사략은 성리학적 사관으로 쓰인 책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이재현 뒤에 이색이라는 성리학자가 등장하고, 이색의 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몽주 그리고 정도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급진개혁파 정도전에 의해서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게 되죠. 이 이재현의 사략 별표 꼭 쳐두셔야 되겠습니다. 사략은 성리학 사관으로 쓰인 책이다. 사, 시옷, 성, 시옷. 성리학의 시옷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사략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유교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교육, 역사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단원에서 이제 고려의 사회적인 측면, 뭐 이 신분제는 어떠했는지, 뭐 먹고 살았는지, 농사는 어떻게 지었는지,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꼼꼼하게 유교 정립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